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복지관의 문은 항상 소름 끼쳤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장애인 복지관의 문을 여는 것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만 같았다. 문이 열리자 본능적으로 시선이 나를 향해 집중되었고 사냥에 굶주린 한 마리의 들짐승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자신의 손이 밥주걱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바닥엔 누렇게 변색된 밥풀을 잔뜩 묻히고서는 내 바지 가랑이를 붙잡아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늘 있는 일상이지만 좀처럼 적응이 되질 않았다. 어머, 창민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는 언제나 한 템포 늦게 달려온다. 하지만 항상 헐레벌떡 달려오는지 앞머리는 갈라져 있었다. 간단한 인사도 나눌 여유도 없이 내 바지 가랑이에 찐득하게 달라붙어 있는 밥풀을 급히 떼어내고선 옷을 갈아입었다. 밥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수연 씨는요? 저도 먹었어요. 동병상련이 이런 기분일까? 나와 같은 처지인 수연 씨였다.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처지인 수연 씨와 난 할 수 없이 여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일하는 나와는 달리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천사와 같은 밝은 표정으로 지체장애인들을 상대하는 수연 씨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였다. 양쪽 입가로 침이 질질 새며 활짝 웃으며 휠체어를 열심히 끌며 나에게 다가왔다. 복지관에서 제일 상태가 심각한 여자였다. 나이는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5년 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이곳으로 왔다고 들었다. 뭐가 그리 기쁜지 항상 한박웃음을 얼굴에 띄우며 다닌다. 하지만 양쪽 입가로 흐르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걸쭉한 침은 항상 나의 미간을 찌푸리게끔 하였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번 웃고는 옆에 있던 수연 씨에게 다가가더니 뜬금없이 수연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내팽개쳤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힘이 얼마나 좋던지. 수연 씨와 난 이 여자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우리를 낯설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 목욕시켜주고 대소변 치워주고 밥 먹여주는 사람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지체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바닥에 한 움큼 떨어져 있는 수연 씨의 머리카락을 서둘러 쓸어버렸다. 난 웃는 여자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 휠체어를 끌고 바로 앞 정원으로 나가 산책시켜주기로 하였다. 왜 그래요, 수연 씨한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내 물음엔 그저 항상 해맑게 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었기에 입이 아파가며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근데 이 여자 방금 수연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수연 씨한테만 모질게 구는 웃는 여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수연 씨 따뜻한 물 받아놨어요. 웃는 여자분 목욕시켜도 될 것 같아요. 네. 지체장애인이지만 여자였기에 내가 목욕시킬 수 없었다. 같은 여자인 수연 씨가 대신 목욕을 시켰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이상하게 수연 씨에게만 공격적으로 나오는 웃는 여자가 내심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욕실에 적나라하게 울리는 수연 씨의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문을 열었다. 그 여자가 수연 씨의 얼굴을 미친 듯이 손으로 꼬집으며 문을 연 나를 보며 실실 웃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마냥 나를 보며 소름 끼칠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재빨리 달려가 웃는 여자의 손을 강하게 밀쳤다. 새하얗던 수연 씨의 얼굴은 흰쌀밥에 고춧가루가 끼어있는 것처럼 곳곳에서 손톱 자국과 피로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났다. 이렇게까지 하며 이 여자를 보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라는 회의가 생길 정도로 말이다. 난 욕실에 앉아 물장구를 치고 있던 여자에게 크게 소리쳤다. 그만 좀 하라고. 전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저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날이 갈수록 웃는 여자의 횡포는 심해졌고 정말 이러다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고 나의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웃는 여자는 더욱더 수연 씨를 고통스럽게 괴롭혔고 늘 있는 일상인 것 마냥 수연 씨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근데 무언가 이상했다. 아니, 많이 이상했다. 어째 요즘 웃는 여자의 상태가 이상했다. 얼굴색은 창백했고 평소와 똑같이 웃던 웃음도 부자연스러웠다.
몸이 힘든지 연신 기침을 해댔고 살이 확 빠진 게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으니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매번 힘들어하던 수연 씨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오지랖이었고 내가 수차례 여길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수연 씨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제 상관없다. 이제 저 웃는 여자는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고? 오늘부로 난 이와 같고 썩는 내 나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30일 사회봉사가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는 날이기에 말이다. 하지만 내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동안 정이 붙은 수연 씨가 신경 쓰였다. 저 웃는 여자가 수연 씨를 집요하게 괴롭힐 것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어떡하죠?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수연 씨, 여기 그만두고. 두 팔을 잡고 있던 내 팔을 뿌리치며 수연 씨는 말했다. 괜찮다니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그녀를 바라보며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문득 웃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안 것일까? 그 어느 때보다 해맑게 웃고 있었다. 웃는 여자를 뒤로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바깥 공기는 정말 상쾌했다. 이제 드디어 여기를 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깃털처럼 홀가분해졌다. 차키. 빨리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탓일까? 탈의실에 모르고 차키를 놔두고 왔다. 어라? 왜 불이 다 꺼져 있지?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TV 시청 시간이라 TV가 틀어져야 정상일 텐데. 불이 모조리 다 꺼져 있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목덜미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수연 씨. 어딜 간 것일까? 크게 수연 씨를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다. 수연 씨. 그때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2층 탈의실에서 웃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미친 듯이 탈의실로 향했다. 젠장 탈의실 문이 잠겨 있었다. 분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발뒤꿈치로 강하게 문고리를 가격하자 문이 열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방 안은 캄캄했다. 그리고 들려오는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 나와 시발. 칠흑 같은 어둠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수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다. 본능적으로 벽을 더듬었고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형광등이 왔다 갔다 거렸고 이내 방 안을 밝게 비출 만한 빛이 들어왔다. 수연 씨.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내 눈이 거짓말을 하는 것만 같았다. 새하얀 가운을 입고 한 손에는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들고는 웃는 여자의 몸에 주사기를 찔러 넣으려 하는 수연 씨였다. 웃고는 있지만 웃는 여자의 눈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나를 발견한 웃는 여자는 미친 듯이 날 보며 웃었다. 수연 씨도 날 발견했고 나를 멍하니 주시하더니 이내 새하얀 마스크를 내리더니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나를 보며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와 경찰이 왔고 사건은 끝나고야 말았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웃는 여자의 입은 누군가가 심하게 찢고 꿰매 나서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내며 웃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수연 씨는 몇 년 전 사라진 희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였고 복지관의 정체를 숨긴 채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웃는 여자가 나를 보며 웃었던 이유도 이상한 실험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수연 씨의 해맑은 미소와 웃는 여자의 웃음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가 갔다. 두 번째 이야기, 벌받은 아이. 제가 태어난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서로 안면을 튼 사이였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동갑내기인 A와 매우 친했고 도시로 나온 지금까지도 여전히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이것은 그 A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은 몇 명 없었지만 그만큼 모두 친한 친구였고 산을 놀이터 삼아 놀곤 했습니다. 산속을 제 집 정원처럼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산에는 우리 마을에서 소중히 모시는 작은 신사가 있었는데 신사를 중심으로 축제나 계절 행사가 이루어졌던 만큼 무척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사건은 평소처럼 신사 주변에서 놀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A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는 어차피 산속이었으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대충 아무 데서나 싸. 그러자 A는 무슨 생각인지 신사 옆에 늘어서 있는 지장보살 석상을 향해 오줌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상황에 소리쳤습니다. 너 그러다 벌 받는다. 하지만 A는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돌멩이일 뿐이야. 마을에서 아끼는 신사에다. 그것도 지장보살님을 향해 그런 짓을 하는 놈이라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는 가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등 미친놈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A는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아침에 애인의 집에 들렀더니 애인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안해. A가 열이 높아서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아. 안을 힐끗 보니 A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A는 다음 날에도 일주일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 학교를 쉬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A가 고열뿐만 아니라 하반신, 즉 남자의 중요한 부위가 퉁퉁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물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이 왔습니다. 지장보살님께 그런 짓을 했으니 분명 벌을 받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다음날 A의 병문안을 간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괜찮냐?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죽는 걸까? 라고 A가 말했습니다. 죽진 않겠지만 지장보살님께 제대로 사과드려. 분명히 지장보살님께 벌 받은 거야 너. 알았어. 근데 지금은 못 가. 어쩔 수 없이 A가 나을 때까지는. 제가 매일 지장보살님께 찾아가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A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는 A랑 같이 지장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사과한 보람이 있었는지 A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A는 더 이상 사고를 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뭐야. 부모님께도 걱정을 많이 끼쳤고 A는 상당히 반성한 듯 지금도 가끔 그 얘기가 나오면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말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신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신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요즘 세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폭풍 속의 그것. 세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폭풍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번뜩이는 번개가 쳤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먹다 남은 콜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있다. 숨이 멎을 듯한 과호흡을 겨우 가다듬고 난 확신했다. 집안에 불청객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칠 전부터 집안의 물건들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고 음식의 양이 미세하게 줄고 있었다. 17살 때부터 혼자 살아 나의 먹는 양과 물건의 위치는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고 성격이 많이 예민한 편이라 느낄 수 있었다. 공부에 사로잡혀 몸이 굳은 채 미친 듯이 떨려오는 오금을 겨우 진정시키고 눈알을 천천히 굴려 집안 구석구석 탐색했다. 긴장을 해속이 울렁거렸고 호흡이 가파웠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육안으론 불청객의 흔적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용기를 내 집안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살펴보았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고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여전히 집안의 물건은 미세하게 박혀 있었고 바닥에 정체 모를 긴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발견되었으며 불면증으로 인해 집에선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집에 있으면 누군가가 날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예민함은 극에 달해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입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최근에 힘든 일이라던가 집안에 불화가 있으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너무 뻔한 대답이었다. 순간 집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출근하는 동안 집을 비우는 시간에도 불청객이 있다면 CCTV에 찍힐 테니까.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집안에 CCTV를 설치를 의뢰했다. 업체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설치해 주었고 안방, 거실,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 다음날 출근 후 녹화 내용을 확인했다.
그 어떠한 것도 찍히지 않았다. 만약 불청객이 있더라면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찍혀야 했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였다. 녹화 내용을 본 난 충격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던 영상화면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내가 중국 영화의 강시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고 음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먹기 시작했고 화장실로 가 샤워를 하고 거실에서 헤어드라이까지 사용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다. 그렇다. 난 몽유병 환자였고 이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부모님 집에 살 땐 없었을 것이고 혼자 살고 난 후 병을 얻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곧장 병원으로 가 CCTV 내용을 의사에게 보여주었고 이내 의사의 표정에 그늘이 졌다. 당장 약물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의사는 평생 22년 동안 이렇게 심각한 환자는 처음 본다며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몽유병 환자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래도 불청객의 존재가 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내심 안심이 되었고 전부 다 나의 착각이었다는 것이 다행이라 느껴졌다. 업체에 전화해 CCTV 철거 요청을 했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가 찾아왔고 방 안에 설치된 CCTV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철거하시나요? 오해가 풀려서 이제 필요 없게 됐네요. 철거는 오늘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잠시 장비 좀 가지러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죠. 저도 잠시 차에 갈 일이. 기사와 같이 1층으로 내려왔고 차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려던 찰나의 기사가 다급히 나에게 말했다. 아 이거 어쩌죠 장비를 회사에 두고 와버려서 어떡하지? 내일은 예약이 꽉 차서 정말 죄송한데 2일 후에 진행해도 될까요? CCTV 덮개만 풀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 할인해준다는 기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올라가 각 방에 설치된 CCTV 덮개를 풀었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났다. 다음날 밤 며칠째 구멍이라도 난 듯 비와 돌풍이 쳤고 굉음을 내는 천둥을 동반한 번개가 안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CCTV에 연결된 노트북을 해제하려고 노트북을 켰다. 녹화된 새로운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다. 꿈인가 싶어 두 눈을 수차례 비볐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머리는 도망가라고 지시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순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몸을 지배하는 공포가 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노트북에 이물질이 묻은 거라 생각해 노트북을 미친 듯이 닦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영상에는 몽유병인 내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 밑에서 검은 형체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기어 올라왔다. 검은 형체는 누워있는 내 옆에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때였다. 천둥이 굉음을 냈고 침실을 환하게 비추는 번개가 쳤다. 봐서는 안 될 그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짧은 머리에 아주 밝은 붉은빛 머리를 하고 입꼬리가 올라간 채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한참이나 날 응시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그것은 다시 침대 밑으로 엄청난 속도로 기어들어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렇다. 그건 지금 내 밑에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들켰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했다. 미친 듯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진정시키고 휴대폰을 켜 전화 온 척을 했다. 지금. 아 알았어 나가갈게. 떨림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꽤 오랜 시간 정적이 흘렀고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간 천둥이 굉음을 냈고 이내 번개가 침실을 환하게 비추었고 옆에서 공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시발 뭐하냐? 언제부터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 침대 밑에서 머리만 나온 채로 짧은 머리에 붉은빛 머리를 하고 흰자에 검은색 점을 찍은 듯한 눈을 한 여자가 있었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를 쫓아다니는 귀신. 아주 많이 끓이고 가위 눌렸을 때마다 나오는 귀신이 저는 있어요. 거의 12년 가까이 따라다녔었어요. 이 귀신을 처음 만났던 건 내가 20살 대학생이 됐을 때
친구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수영장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당시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 안전요원 알바를 하며 물에 빠지거나 파도 풀 근처로 들어가는 손님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일을 했죠. 무척 더운 여름이라 땡볕에서 일하다 보면 금세 피곤해지기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았고 수영장은 특이하게도 큰 온천에 딸린 수영장이었어서 쉬는 시간에는 온천으로 내려가 수면실에서 쉬곤 했어요. 수면실 가장 구석에는 매트나 베개를 쌓아두었기에 그 바로 옆자리,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누워서 쉬다가 잠에 들었어요. 스르륵 잠이 들 무렵 머리맡 벽 쪽에서 머리 하나가 천천히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눌려본 가위라서 꼼짝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었고 상반신까지 모두 벽으로 나온 그 귀신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저를 응시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아, 귀신이구나 하고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몸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가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몸이 날아가는 듯했던 이유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발로 찼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 얼굴로 너 지금 뭐하냐? 라고 물었고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은 저는 왜? 라고 되물어볼 뿐이었죠. 친구는 별말 없이 미친놈, 쉬는 시간 끝났어. 올라가자. 정도의 대답만 해주었고 저는 다시 수영장으로 올라가면서 친구에게 왜 발로 찼는지 욕은 왜 하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놈이 말하길 내가 날 보면서 실실 쪼개는데 눈이나 표정 그리고 몸짓이 이상해서 발로 찼다. 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보기에도 저는 평범하게 자고 있는 모양이 아닌 무언가에 홀린 듯한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수영장에 도착한 뒤 같이 일하던 형들에게 가위에 눌렸다.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형들 중 2명이 동시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봤지? 라고요. 끝에서 두 번째 자리도 맞았고 그때 쉬었지? 잤지? 가 아닌 봤지? 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무척 더운 여름인데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형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자주 본다 정도만 말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그 형들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지 못하고 이 귀신은 저를 12년간 쫓아다니게 됩니다. 처음 그렇게 귀신을 보고 난 뒤엔 반년 정도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어. 그냥 나도 대수롭지 않게 날이 더우니 다들 헛것을 보는구나라고 넘겨짚고 잘 지내다가 20살 겨울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어. 대기보 충대에서 보급 물품을 수령한 뒤에 훈련소로 이동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쯤이야. 동기들과 이제 막 훈련소에 적응을 할 때쯤 밤이 되어서 침상에 누워 잘 준비를 했었어. 조교가 시키는 대로 오후 10시 정각에 취침소 등을 하고 모두 누웠지. 베개를 베고 누워서 가만히 밖의 사회를 생각하며 아, 내가 없어도 다들 잘 놀고 있는 걸까? 내가 없으면 다들 심심해하겠지? 술이나 더 마시고 올걸. 등등 잡생각을 하다가 잠에 들었어. 꿈을 꾸었어. 배경이 초등학교 배경에다가 초등학교 동창들이 나왔어. 다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는데 갑자기 친구들의 눈이 뒤집히면서 흰자밖에 안 보이는 거야. 무서웠던 나는 도망을 치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나에게 달려들어 붙잡고는 마구 간지럽히기 시작했어. 나는 하지마. 간지러워 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꿈에서 깨었고 깨어난 장소는 중학교 교실이었어.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중학교 동창들에게 무덤덤하게 초등학교 꿈을 꾸었다. 라고 말했더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 한 명이 어떤 꿈을 꿨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눈이 흰자로 뒤집힌 채로 날 간지럽혔어. 라고 대답했지. 그 순간 교실이 살짝 빙글 도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주변에 있던 중학교 동창들 역시 눈이 흰자로 뒤집힌 채 나에게 달려들었어. 너무 무서웠던 나는 그대로 교실 문을 열고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어. 그 복도가 고등학교 복도로 이어지고 다시 그 복도가 대학교 복도로 이어지게 되면서 뒤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으로 생각되는 형체들이 나를 마구 따라오면서 웃고 있었어. 복도를 한참 달리다 어느새 훈련소 복도로 연결되어 우리 내무실 문이 보이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 그 순간 정말 잠에서 깬 거야.
눈을 떠보니 나는 훈련소 침상 위에 누워있고 눈앞에는 관물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꿈에서 깨었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관물대에 하이바가 있어야 할 위치에 저번에 그 수영장에서 봤던 귀신. 그 귀신의 머리가 있는 걸 봤어. 순간 6개월 전 기억이 나면서 소름이 쭉 돋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들어가 있는 침낭 가장 끝쪽 발이 있는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돼. 당시 훈련소 겨울 군번인데 침낭에 들어가서 잤었거든. 침낭 발 아래에서부터 무언가 더듬는 것이 느껴지는 걸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나를 막 간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초등학교 동창들이 날 간지럽혔던 것처럼. 정말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훈련병 동기가 불침번을 서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동기가 지나갈 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라고 계속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훈련소 동기가 나를 내려보더니 시웃고 지나가는 거야. 막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가위가 풀리고 귀신이 사라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너무 무섭고 주변 동기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불침번을 쏘고 있던 동기에게 개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어. 정말 화가 나서 욕을 막 퍼부으며 너는 왜 내가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쳐웃고 지나가냐 이 씨발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조교가 들어와서 누가 떠드냐고 혼을 내기 시작했고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어. 그때 불침번을 쏘고 있던 동기가 딱 한마디 했어. 나는 내가 웃고 있길래 장난치는 줄 알았지. 그래, 나는 침낭 속에 귀신이 나를 간지럽히니까 웃고 있었던 거고 정작 살려달라는 말은 나오지 않은 채 동기는 나를 보고 장난치는구나 싶었던 거야. 그때 조교 등 뒤로 전자시계 빨간 숫자가 보였는데 10시 5분이었어. 10시에 누워서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간지럼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 모든 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훈련소에서 그 귀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 나는 그 영향인지 군대에서도 온갖 귀신을 다 보게 돼. 제대 후에는 3년 정도 딱히 가위 눌린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무엇인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고 자다가 일어나면 바닥에 미니 선풍기가 귀신의 머리처럼 보인다든지 걸어놓은 구겨진 청바지가 귀신의 표정처럼 보인다든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속 뚜껑 같은 맥락이라고나 할까요. 다만 분명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매우 자주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전셋집을 구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평소에 잠을 자면 얌전하게 자는 편인데 이사 온 뒤부터는 새벽이나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항상 이불 밖으로 몸이 나가 있었어요. 저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고 이불은 꼭 덮을 정도로 이불 안에 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잠자리가 바뀌니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좌우로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발치 아래의 현관턱 부분까지 아래로 내려가 있곤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불 밖으로 계속 나가는데 양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발쪽 아래로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잠을 자다가 깼는데 귀신이 발치에 앉은 것도 서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자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수년 전부터 저에게 붙은 귀신. 그리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정말 새소리 긁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비명소리였고 저는 꿈쩍도 하지 못한 채 귀신이 계속 소리 지르며 화내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귀신은 제 발목을 붙잡고 마구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있는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렀던 게 기억나요. 그러다가 가위에 풀리자마자 기억나지 않는 꿈을 꾸고 잠에서 온전히 깨어났을 때는 제 두 다리가 이불 밖으로 나가서 현관문 근처에 몸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얌전히 잠을 자던 제가 왜 이사 후에는 잠에서 깨어나면 이불 밖이었던 건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그 비명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아주 원망하듯 그동안 찾아다녔다고 무척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그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같이 가위에 눌렸고 잠에서 깰 때마다 제 발목은 이불 밖으로 몸은 현관문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아침 출근, 밤 9시 퇴근하는 일상이 6개월가량 반복되다 보니
부모님의 둥지를 떠난 저에겐 몸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매일 늦은 밥 먹는 배달 음식, 잦은 음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160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예민해져 있을 때 또다시 가위에 눌렸는데 제가 귀신에게 욕을 했었어요. 정말 그동안 가위 눌린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너까지 왜 날 괴롭히냐고 정말 여자에게는 할 수 없는 험한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해가 뜰 무렵 사라졌어요. 오는 소리도 떨어지는 눈물도 없었지만 그 귀신이 울고 있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귀신이 동틀역 떠나간 뒤 저는 다시 1년 정도는 가위 눌림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고 휴양치 해외에 살기로 결심해서 해외에 나가 살게 됩니다. 물론 그 해외에서도 가위에 눌렸고요. 귀신이 씌인다는 게 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